재물보험으로 틈새 시장 잃어가기 FP클라우드 이혜웅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왜 장기 재물보험을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FP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야, 그러면 도대체 가입 금액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건물의 가치는 얼마야? 그래서 얼마 가입 금액을 넣으라는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하는 일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1억 하겠습니다, 2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장기 재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장기 재물보험에서 가입해야 되는 담보 내용들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건물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얼마 정도 넣어줘야 그게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담보와 건물에 대한 이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보험도 보험료 산출하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겠죠. 장기재물보험, 화재보험, 이제 우리는 장기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화재보험으로 한번 약칭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직업, 키, 몸무게, 음주, 흡연, 뭐 운전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급수가 1급부터 4급까지 나눠지지 않습니까? 화재보험에서 담보를 하고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몇 급 정도 될까? 마찬가지로 1급부터 4급까지니까요. 1등부터 4등까지 있겠네. 일단은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죠? 사무직종과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험료가 다르듯이 건물이 생긴 형태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급수 판정을 하면 그 급수에 따라서 요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가 얼마짜리인지를 적용해 줄 때 가산해 주는 요율인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보험료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가입 금액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금액을 가입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했을 때 1억 원을 주세요. 아니면 암 걸렸을 때 3천만 원을 주세요 하는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평가하는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과정을 진행하시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반드시 해줘야 할 것은요. 이 건물이 몇 급짜리여가지고 어떤 요율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산출을 해보니 이 금액은 1억 원으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객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입하고 난다면은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장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 확장되면 담보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담보금액을 더 추가시켜 줄 수도 있어야 하고, 중도인출로 사업자금을 확보시켜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화재보험 산출료, 화재보험 보험료 산출한 거 어렵지 않으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급수부터 판정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요율은 보험회사, 전산회사 알아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급수만 우리가 잘 좀 판단을 한다면 쉽게 가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험 목적물인데요. 건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건물이라고 하면 총 4가지 정도,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건물 그 자체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속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착물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건물의 부속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통칭해서 건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 한번 볼까요?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작업 등의 용도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축적된 건전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부속물입니다.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와 비슷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 있으면서 건물 외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 부속물. 건물의 부착물, 부착물은 우리 FP님들 아신 것처럼 갖다 붙인 거죠, 그죠? 대표적인 게 바로 간판과 네온 사인 같은 것들입니다. 원래 건물을 만들 때는 없었겠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것들, 그걸 부착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부속 설비는 전기, 통신, 소화, 급배수, 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기반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목적물 종류를 건물과 다른 걸로 이렇게 한번 보죠.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 게 암기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식이 집가동이라고 합니다. 건식이 집가동, 건물, 시설, 직기비품, 기계, 가재도구, 그리고 동산.
건식이 집가동 이렇게 이해해 오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건물의 고유 용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시설은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영업행위나 아니면 그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된 것들, 샹데리어, 간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자, 직기비풀은 시설과 비슷하죠. 그죠? 나중에 건물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니까. 하지만 영업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근데 시설과 직기비품을 나누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성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북박이로 딱 붙어 있어서 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은 북박이 에어컨, 샹데리를 설치했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직기비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식당의 테이블, 의자, 뭐 끌차 이런 것들 다 직기비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는요, 공장이 아닌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볼 때 화재보험은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주택화재, 공장화재, 일반화재 이렇게 나누죠. 집에 기계가 있을 리는 없고요. 일반 이런 사무실 기계가 있을 리는 거의 없죠. 그래서 기계는 공장에서 뭔가 생산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것. 그러면 공장 화재보험이 아니면 기계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공장에만 기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거꾸로 내가 어떤 장소에 들어갔더니 막 시끄럽습니다. 뭐가 막 돌아가고요. 거기에서 뭐 물건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 여기가 공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사는요.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재료라든지 원제품 모든 것과 완제품을 전부 다 동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식이 집가동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앞으로는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재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 페이지에는 안 나왔던 용어죠. 가재도구는요. 주택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 공부반 책상이라든지 주택의 이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주택화재에 들어가 있는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기계입니다. 밀링머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공장에 기계가 있는 거고요. 자, 건물주가 설치한 간판 그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고자산은 공장에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모든 원재료라든지 원제품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죠. 직기비품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죠? 직기비품은 뭘까요? 좀 전에 알아봤죠? 식당 같은 곳에서 시설은 아니지만은 움직일 수 있으면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 그걸 직기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택화재보험에 있는 가재도구와 비슷하죠. 가재도구는 집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소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TV대 그리고 뭐 옷장 이런 것들 다 가재도구로 보는 거죠. 그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기비품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FP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의 구조, 즉 급수 1급부터 4급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이 급수를 구분하는 건데 자, 요 테이블, 요 한 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불연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성면판, 금속, 유리 등 이런 비와 유사한 불연성 건축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불연 재료가 지붕이나 기둥, 외벽에 들어가 있으면 2급에서 3급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철근이나 철골이 들어가는 아주 단단하고 내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거의 그 원형 자체가 변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물론 이제 건물 외벽이나 이런 건 타긴 하겠지만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연재료. 지붕이나 기둥보, 외벽 자체가 불연재료로 들어가 있으면 2급이나 3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면 대부분 다 3급 건물로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조족조는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건물의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입 설계서나 아니면 약관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즙 이런 게 나오는데 즙은 지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슬라브 집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슬라브라는 걸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있고 벽.
요 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은 지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지붕하고 이 가로질러서 가는 것들이 있죠. 수평 기둥. 그걸 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위로 서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입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죠. 자, 입체 구조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상판으로 얹어져 있는 거 있죠? 상판으로 얹어져 있는 거 지붕즙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기 하면 항상 지붕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바닥은 요 아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벽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메워진 걸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기둥. 수평으로 있는 기둥 자체를 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슬라브집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지붕 자체가 슬라브라는 거로 돼 있구나. 슬라브가 뭔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슬라브집이라는 거는 지붕이 슬라브로 돼 있구나. 기둥, 예를 들어서 철골조 기둥 이렇게 돼 있으면 기둥 자체가 철골로 돼 있는 거네. 벽은 콘크리트 벽.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콘크리트 돼 있죠. 그 콘크리트 벽. 그러면은 지붕은 슬라브로 돼 있으면서 벽도 콘크리트 돼 있고 기둥은 철골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단단하구나.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보시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보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으나 건물을 판단할 때는 그 4가지 정도 요소를 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그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 편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이 어떤 기둥으로 돼 있고 벽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위에 천장은 어떤 구조로 돼 있는데 몇 층짜리다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뗄까요? 무료로 발급 가능하고요. 우리 FP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민원24시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도 아주 쉽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단체로 다 구별돼서 뽑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소와 집원만 정확하게 넣으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의 구조부터 층수까지 면적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보, 내가 오늘은 저기 사업장에 가서 좀 사장님을 뵙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소와 집원만 정확히 아신다고 하시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짜리인지 2급짜리인지를 확인하고 가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이 훨씬 더 매끄러워질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데요. 내화구조인증서와 기둥 설치 내역서는 사실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3급 건물입니다. 3급 건물인데 내화구조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불에 견디는 그 성질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번지지도 않고 잘 타지도 않고 원형도 잘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공장이나 이런 물건을 보시다 보면 내화구조 인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화구조 인증서가 있으면은 3급 건물을 2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뭘까요? FP님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건물이 가지고 있는 내화구조 인증서, 나는 화재로부터 그래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만 신경 더 써주시면 3급짜리를 2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운이 되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발품을 조금 더 팔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은 권리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꼭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하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찬찬히 건물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건물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보는 건물들입니다. 회사원들 많이 근무하고요. 서울 시내 한가운데 이런 데 많이 있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슬라브라는 걸 좀 설명을 할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옥상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FP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그냥 모양이나 인테리어로 이렇게 이제 예쁘게 삼각형 구도로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끝부분만 그렇게 돼 있고요. 옥상까지 올라가시면 평평하게 운동장처럼 돼 있습니다. 그걸 바로 슬라브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인데 꼭대기인데 지붕이 평평하게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가 돼 있다.
그러면 슬라브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둥을 보시면은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섞여져 있는 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둥도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슬라브 콘크리트로 마무리한 거기 때문에 1급 제일 건강한 건물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벽돌조 슬라브 지붕. 슬라브 지붕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벽돌 불연재료라고 표현드렸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도 1급. 보통 옛날에 지어진 건물 말고 신축한 2층 단독 같은 경우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택화재보험이겠죠, 그렇죠?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주택화재는 뭐 일반 화재나 공장화재보다 보험료는 일단 무조건 쌉니다. 근데 1급짜리 건물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조라는 것은, 기둥을 쌓을 때 벽돌로 쌓았다는 얘기죠. 슬라브즙. 예, 위에 아스팔트 기와지붕 약간 얹어져 있는 거죠. 기와도 불연재료죠. 자, 이런 건물들 1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만 몇 가지만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 얘는 1급이고 얘는 2급이구나 판단 가능하시겠죠? 자, 다음은요,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붕 자체가 평평하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림 많이 그렸던 것처럼 삼각 지붕으로 돼 있죠. 잘 타겠죠? 예, 그래서 1급이 아닌 2급으로 급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붕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벽돌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벽돌조인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목조 지붕 트리죠. 보험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나무로 된 무엇이든 간에 나무로 뭔가 되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잘 타죠. 잘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은 기와라서 괜찮은데 목조 지붕 틀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그래서 3급으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모든 게 다 목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4급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몇 군데 회사를 빼놓고는 거의 목조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인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철골조 철볼 지붕틀 샌드위치 판넬 지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되어 있는데요. 자,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딜까요? 여기는 공장입니다. 대부분 서울 인근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공장 건물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상급이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아파트형 공장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3급이 아닌 1급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급수가 달라지겠죠. 자, 철골 지불통인데 철판 지붕입니다. 지붕이 너무 약하죠. 그죠? 불이 나면은 거의 이제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공장들은 대부분 3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조입니다. 목조이기 때문에 4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무니까 너무 잘 타겠죠. 자, 목조 지붕틀 마찬가지 4급입니다. 4급. 나무로 이루어진 것들은 4급으로 급수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4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두 개 정도 보험회사 이외에는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래도 고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화재보험 가입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FP님들이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화재보험을 받아주셨다. 인수해 주셨다. 그러면은 신뢰감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도전해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물 가입금액 산출하는 방법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건물 가입 금액은 어쨌든 내가 A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10년 됐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알 거야?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갈까를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건축, 신축 단가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그 건물을 지으면 얼마가 들어갈까? 그러면 지금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10년 늙었습니다. 늙었으니까 뭔가를 빼줘야 되겠죠? 그걸 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돈에서 10년 동안 썼으니까 그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주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겠구나 하는 금액이 산출되는데 건물 가입 금액을 산출할 때는 건물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건축 단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단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당 건축 단가를 곱하면 그게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제조달 단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새로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가지? 그게 바로 제조달 가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만약에 10억 원이었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 건물 자체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10년 동안 뭔가 노후가 되거나 건물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했던 부분들이 이제 빼주는 거죠. 그걸 바로 지난 기간에 따라서
감가해준다. 경련 감가율을 적용을 합니다. 건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 보시면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존은 1.07씩 감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니까 10%를 감가를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10억 원에 10%니까 1억 원 정도를 감가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은 9억 원 정도 가입을 하는 게 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재조달이라는 거는 내가 사거나 아니면은 그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건물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방법에 따라서 평당 건축 단가가 있습니다. 그 건축 단가, 신축 단가를 곱해주면 재조달 가액이 나오겠죠. 재조달 가액이 나오는데 이 건물이 10년 된 거니까 10년 동안 써서 노후화된 거를 빼줘야 되니까 그 감가를 시키는 거죠. 감가를 시키면 그때 나온 금액이 새로 가입해야 되는 화재보험 가입금액, 건물에 대한 가입금액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나 아니면 구축물, 시설, 그리고 직기비품, 가재도구에 따른 감가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단가율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를 100% 다 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최종 뭐 시설이나 직기비품 같은 경우에는 뭐 10%, 20%의 가치는 있다라고 표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재물보험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재산에 끼치는 손해와 제3자에 끼치는 손해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 법률적으로 이걸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내 재산은 모르겠지만 제3자한테 발생한 손해는 반드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기 재물보험을 취급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고객한테도 유리하고 우리 FP님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사업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는 부분은요. 재조달 가액을 계산을 하고 흘러간 시간에 따른 감가를 적용해주면 이 건물이 가입해야 될 가입 금액이 산출된다라는 걸로 정리해 보겠고요. FP님들 화이팅 하시고 재물보험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